방금 전에 수소 원자의 전자에 슈레딩거 방정식을 적용해서 얻은 결과가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태양계와 수소 원자가 비교되는데, 자,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태양계에서 행성은 태양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받죠. 자, 저거 거리 제곱의 반비례하는 힘이어서 포텐셜 에너지의 형태가 이것도 R에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수소 원자도 마찬가지로 쿨롱 힘이기 때문에 R에 반비례하는 그런 인력을 받아서 태양계가 받는 포텐셜과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받는 포텐셜이 똑같은 형태죠. 그냥 여기 개수만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풀이가 상당히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데, 다만 거시세계와 미세계는 기술하는 방법이 달라서 다른 점도 있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거시세계나 미세계나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그래서 태양계의 행성도 그 행성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 그 합은 일정하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그리고 그 역학적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을 무한히 먼데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그 역학적 에너지가 0보다 작아야지 이게 궤도에 있고 0보다 더 크면 궤도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게 바로 탈출 속도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서 뭘 던질 때 탈출 속도보다 더 큰 거 던지는 게 뭐냐면 총 에너지가 0보다 큰 걸로 던지면 그게 바로 지구를 벗어날 수가 있죠. 태양에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수소 원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 원자에서도 수소 원자의 전자의 에너지가 0보다 크면, 그러면 수소 원자에 속박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수소 원자는 이온이 되겠죠. 그래서 안정된 상태를 가지려면 에너지가 0보다 작아야지만 되는데, 이때 미시세계이기 때문에 다른 점은 뭐냐면 양자와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에너지를 결정하는 양자수가 바로 뭐였습니까? 주양자수였죠. 그리고 그 에너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양자수의 제곱에 반비례했죠. 거기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주양자수가 클수록 더 큰 높은 에너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각운동량이 보존이 됐습니다. 각운동량이 보존되는데, 각운동량은 벡터이기 때문에 크기도 보존되고 방향도 보존되죠. 그래서 행성들은 각운동량의 크기와 방향이 보존됩니다. 수소 원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의 각운동량이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그 크기가 보존되는 거, 그게 바로 수소 원자에서는 궤도 양자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에 있으면 그 상태의 각운동량의 크기가 일정하다. 이게 일정한 궤도 양자수를 갖는 파동함수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운동량의 방향이 일정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행성이 평면 위에서 운동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각운동량은 뭡니까? 각운동량은 R 크로스 P인데, 그 R이 바뀌는 거, 이 델타라고, 그 다음에 P하고 그 두 개를 곱한 거, 크로스한 게 바로 뭐냐면 각운동량의 방향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각운동량의 방향이 일정하게 유지되려면 R과 P가 항상 같은 평면에, 그 각운동량의 수직인 평면 위에서만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성의 궤도를 보면 일정한 평면 위에서만 운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에서는 어떠냐? 양자역학에서는 각운동량의 방향이 일정하다는 게, 우리 방향 일정하게 하려면 어때야지 됩니까? 각운동량은 벡터니까 세 개의 성분이 같아야지 방향이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방향에 관한 것은 양자수 세 성분 중에서 딱 하나로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 축의 양자수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그게 바로 자기 양자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각운동량의 Z축 성분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 양자수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곧 보겠어요. 자, 그러면 궤도 양자수와 각운동량의 크기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각운동량 연산자를 우리가 배우면 그러면 더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는데 우리 대학교 1학년에는 연산자가 나오지 않아서 우리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여기 R 방정식이 있는데 R 방정식은 R을 지름이라고 하죠. 지름과 연관된 양만 있어야지 되는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거 궤도 양자수죠. 궤도 양자수는 이게 바로 뭡니까? 각운동량과 연관된다 그랬죠. 이게 왜 여기 있느냐? 사실은 이 에너지가 이 총 에너지가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에너지에는 그 운동 에너지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운동 에너지는 병진 운동 에너지와 회전 운동 에너지가 있고 그다음에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에 회전 운동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요건 무슨 역할을 하냐? 그 회전 운동 에너지를 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바로 전자의 회전 운동 에너지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회전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2분의 1 I가 회전 관성입니다. 세타 도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요거를 각운동량으로는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냐면 2I분의 I 세타 도시 각운동량이에요. 그래서 2I분의 L 제곱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MR 제곱 이게 회전 관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비교하면 뭐가 되냐면 여기서 요 MR 제곱이 회전 관성이고 이 위에 있는 거 요게 바로 각운동량은 제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운동량은 각운동량 양자수와 관계에서 이런 관계가 있고 여기서 H바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요 앞에 있는 건 이건 숫자입니다. H바가 바로 각운동량의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랑크 상수가 원래 각운동량의 차원을 갖고 있고 H바가 뭐였습니까? H라고 하는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거였죠. 이 H바가 각운동량의 단위로 이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플랑크 상수 값은 얼마였냐면 6.6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곱하기 초 줄 세크였어요. 줄 세크. 이걸 2파이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 H바는 1.0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크인데 이게 각운동량의 단위다. 각운동량은 요거보다 더 작은 각운동량은 없고 요것만으로 이렇게 바뀐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우리가 실제 계산할 때는 요 값을 직접 이용하는 것보다는 미시세계에 대한 계산할 때 뭐 전자에 대해서 계산한다 이럴 때는 어떤 게 더 이용이 된다 그랬습니까? H바 C가 더 이용이 된다 그랬죠. H바에다가 광수 곱했는데 단위를 뭘로 합니까? 일렉트론 볼트와 나노미터로 하든지 그 단위가 뭐가 되냐면 에너지에다가 길이를 곱한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원자에서 이용할 때는 일렉트론 볼트 나노미터 또는 원자 핵에서 이용할 때는 메가 일렉트론 볼트 페르미 이렇게 하면 앞에 숫자는 같아요. 이런 걸 이용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상태를 표시할 때 이런 양자수를 표시하는데 어떻게 표시하냐면 자 이렇습니다. 주양자수가 이렇게 1, 2, 3 이렇게 간다고 하자. 그러면 궤도 양자수는 어땠습니까? 궤도 양자수는 저거보다 더 작아야 됐죠. 그래서 궤도 양자수는 이런 값을 n-1까지 이름까지 가질 수가 있는데 이걸 몇 가지로 이렇게 비교해서 볼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볼 것 같으면 여기에 궤도 양자수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주양자수가 딱 1이면 궤도 양자수는 뭐만 가능합니까? 제로만 가능하죠. 그 제로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1s 이렇게 표시합니다. 1이 주양자수고 s가 궤도 양자수를 표시합니다. s가 뭘 의미하냐면 각운동량이 0이다 이런 걸 표시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 자기 양자수 ml은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에너지를 결정하는데 상태의 에너지가 ml이 다르더라도 상태가 에너지가 전부 다 같죠. 그래서 ml은 따로 표시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주양자수가 2일 때는 우리 궤도 양자수가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1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에 0일 때를 어떻게 하냐면 자, 이 S하고 이 P, 이 P가 궤도 양자수 1을 의미합니다. 이 P가. 그거 뭐 이사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오는지 좀 궁금하죠. 그 다음에 주양자수가 3일 때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번째 거는 뭐가 되냐면 SP인데 자, 이렇게 3S, 3P하고 세 번째 건 뭐가 되냐면 뭐가 되겠어요? 3D가 됩니다. 우리 이거 고등학교 때 본 적이 있습니까? 3D가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n이 3이면 l은 2까지만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주양자수가 4면 어떻게 돼요? 4면 3D까지 이렇게 나오고 4D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능하죠. 네, L이 3도 가능한데 L은 3은 뭘 쓰냐? 네, 요거 F를 씁니다. F. 2는 빠지고 2는 건너뛰어서 F를 씁니다. 네. 그리고 주양자수가 5일 때는 네, 여기 F까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6은 여기 가운동량이 4일 때는 뭘 쓸 것 같아요?
요 4일 때는 뭘 쓰냐면 G를 씁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FG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쭉 간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요? 네, 6H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가운데이 5일 때는 H 이렇게 씁니다. 다시 말하면 네, 여기 L은 제로일 때 S를 쓴 이유는 무엇의 그 앞거리 말이냐면 앞글자냐면 샤프, 그 샤프하게 뚜렷한 그런 것이고, L은 프린시팔의 P를 쓴 것입니다. 그 다음에 L은 이는 디퓨스, 좀 퍼져 있다라고 하는 걸 쓴 것이고, L은 3은 펀더멘탈을 쓴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떠냐? 그 다음부터는 그냥 F 다음에 GH 이렇게 간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떤 게 나왔냐면 이게 바로 태양의 선 스펙트럼의 모습을 보고 간 것입니다. 이 태양의 선 스펙트럼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하는 거 알기 전에,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 나오기 전에 리드베리 공식 나오고 이럴 즈음에 선 스펙트럼을 열심히 분석을 했더니 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샤프한 것들, 요것들을 S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거, 중요한 것들, 이걸 P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퍼져 있는 거, 이걸 D라고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펀더멘탈이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갖다가 펀더멘탈 이런 말로 붙여서 이게 역사적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운동량 보존할 때 왜 미시세계에서는 한 성분만 이용하는가 하는 걸 보겠어요. 거시세계의 가운동량 보존은 어떻습니까? 크기와 방향이 일정하게 유지돼 가지고 평면 위에서 운동한다고 했죠. 근데 미시세계에서는 가운동량 보존이 어땠습니까? 크기에 관한 성분, 크기 L과 한 성분만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가운동량이 다 보존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일정하려면 어때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가운동량의 방향이 하나로 딱 정해져 있으면, 그러면 입자는 그것의 수직인 면에서만 평면 위에서만 움직여야지, 그래야지 이 가운동량의 방향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평면이, 예를 들어서 그 평면이 XY 평면이라고 하면 XY 평면의 Z값은 얼마가 됩니까? Z값은 딱 정해지죠. Z값이 딱 정해진다는 건 뭐예요? Z에 대한 불확정성이 0이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미시세계에서는 무엇이 성립합니까? 불확정성 원리가 성립하죠. 델타 Z가 0이면 델타 PZ는 얼마야 돼요? 무한돼야 되죠. 델타 PZ는 얼마인지 몰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XY 평면에만 있어가지고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델타 PZ는 무한대다. 델타 PZ는 전혀 정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시세계에서의 가운동량 보존은 방향 하나로만 딱 정해지는데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해지느냐? 미시세계에서는 가운동량이 크기와 Z 성분만 주어지는데, 예를 들어 설명하겠어요. 자, 궤도 양자수가 2라고 한다면 이것의 크기는 얼마쯤 되겠습니까? 크기는 아까 이렇게 주어졌었죠. 루트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루트 6이니까 그건 약 2.45H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Z 성분은 그러면 뭐만 가능해요? L이 2면 Z 성분은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만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반지름이 2.45H바인 원을 그렸어요. 자, 그리고 이걸 Z축이라고 한다면 자기 양자수라는 건 뭐냐면, 가운동량이 자 이렇게 됐을 때 가운동량 벡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운동량 벡터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어떻게 돈다는 거예요? 가운동량이 윗방향이면 이렇게 여기 위로 보면, 밑에서 볼 때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때 위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가운동량 방향이란 저쪽으로 가운동량 방향이라는 회전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회전한다는 뜻입니다. 저 화살표 쪽으로 오른나사가 이렇게 돌아가서 화살표 쪽으로 오른나사가 진행하도록 그렇게 회전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전하는 방향이 여기를 향하고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고, 여기를 향하고 있으면 이렇게 돈다는 뜻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 Z 성분이 EH바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방향으로 돈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 양자수가 1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방향으로 회전한다. 크기는 똑같아요. 도는 건 똑같은데 도는 방향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Z축 성분의 값이 저렇게 양자화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건 제로일 때.
요건 마이너스 1일 때, 요거는 마이너스 2일 때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LZ 값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LX하고 LY는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LX와 LY는 계속해서 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LZ는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변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원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운동량 벡터가 이 원뿔 모양에서 뱅뱅 도는 거,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세차 운동, 프리세션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가운동량 벡터가 이런 콘 모양으로 이렇게 자기 양자수가 2일 때는 이런 콘 모양으로 이렇게 되고, 자기 양자수가 1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이런 콘 모양으로 이렇게 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양자수가 딱 정해지지는 않지만 이런 콘 모양으로 도는데, 이런 콘 모양으로에서만 돌 수 있다. 이건 무슨 뜻이 되겠어요? 공간에서 돌 수 있는 모양이 딱 정해졌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공간 양자화다. 그래서 과운동량의 양자화는 바로 이렇게 스페이스 퀀타이제이션, 공간이 양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소 원자 내에서 전자는 어떻게 있느냐?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 어땠어요? 이게 뺑뺑 도는 거였죠. 자, 그런 것이 아니라 봤더니 파동함수는 이렇게 되는데, 그 파동함수가 이제 그 거리에 따라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 저 파동함수의 전체 제곱이 어떤 점에 위치할 확률 밀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dV에 존재할 확률을 이렇게 쓰는데, 이걸 갖다가 구좌표계에서 쓸 것 같으면 직각좌표계가 이렇게 있고 구좌표계가 이렇게 있다면, 이 부피 요소가 직각좌표계에서는 이 정육면체가 되겠어요. 정육면체면 dx, dy, ddx 한 변의 길이가 이 세 개를 곱하면 되는데, 구좌표계에서는 어떤 모양? 이런 모양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변의 길이가 여기는 dr이고, 그 다음에 옆에는 rd 세타고, 여기는 어때요? 요 길이는 뭐냐면 r 사인 세타 d파 이렇게 됩니다. 요 세 개를 다 곱하면 뭐가 되냐면 r 제곱 사인 세타 d 세타 d파, 이게 구좌표계의 부피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 부피에 있는데, 자, 이제 얼마만한 R에 지름에 있을 거냐 할 때는 세타에 대해서는 다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무엇을 구하냐면 R과 DR 사이에 존재할 확률을 구하려면 전체 확률 밀도에다가 뭘 다 더합니까? 제로에서 2파이까지 다 더하고 제로에서 파이까지 더하고 각을 다 더해버리면, 자, 요걸 다 더하면 요건 바로 규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분하면 1이 됩니다. 요것도 규격화가 되어 있어서 적분하면 1이 되고, 남는 건 뭐만 남냐? 마지막에 저거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뭐냐? R 방향으로의 확률 밀도는 R 방향의 파동함수 R에다가 앞에다 뭘 곱한 거예요? R을 곱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동함수를 이렇게 구하면, 이게 주양자수하고 궤도양자수 NL이, 자, 이런 거 한번 구해 보겠어요. 자, 요거 1S 상태다 그러면 요게 파동함수는 저런 모양이 됩니다. 그 다음에 2S는 이런 모양이 되고, 그 다음에 2P는 이런 모양이 되고, 3S는 이런 모양이 되고, 3P는 이런 모양이 되겠어요. 근데 실제로 R이 있는 곳에 있는 확률은 어떠냐? 왜냐면 R이 커지면 R이 같은 그 부피가 더 커지죠. 그 부피는 바로 뭐냐면 구 껍질의 부피가 되겠어요. 근데 구 껍질의 부피가 R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에 비례하느냐 하면, 자, 여기에 비례합니다. R 제곱을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R 제곱을 곱하고 저걸 제곱해서 곱하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요거 되고, 자, 이런 식으로 다 곱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확률비는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저기 첫 번째 걸 보면 1S 상태에서는 R은 0일 때 0이 아니죠. 저거 0이 아니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R을 곱했으니까 R은 0일 때 0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조금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원자핵에서 조금 가서 어떤 반지름이 있을 때 거기가 이제 전자들의 그 밀도가 제일 크게 되겠죠. 그게 바로 보호 반지름이 됩니다. 자, 여기가 보호 반지름이 되겠어요. 그리고 3S쯤 가면 어떻게 됩니까? 3S쯤 가면 여기에 조금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다 제곱을 해가지고 R제곱을 곱하면 바로 요게 됩니다. 그래서 3S가 되면 에너지가 더 큰 상태는 반지름이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뒤쪽에 강하게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분포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바로 양자각으로 이렇게 풀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 첫 번째 궤도 이런 것들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나온 거하고 아주 똑같은 그런 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호 수소 원자 모형에서 구한 게 뭐였냐면 두 번째 가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정이 뭐였어요? 자, E라는 상태에서 E'이라는 상태로 이동하면 그때 나오는 빛의 진동수가 이것으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러면 우리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시간에 대한 파동함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전자가 두 상태에 동시에 있을 수 있는 그런 파동함수에 있는 겁니다. 자, A라는 상태와 B라는 상태에 있다면 이때 여기다가 시간까지를 집어넣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시간 함수가 됩니다. 여기 파동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시간을 이제 집어넣겠어요. 여기 시간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네, 여기 시간을 집어넣으면 요 푸사에 n 있는 걸 요걸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요걸 나중에 전부 다 이렇게 계산을 할 것 같으면 뭐가 나오냐면 자, 요거를 전부 계산하겠어요. 자, 계산해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자, 여기에 시간에 의존하는 부분은 요 뒷부분 요거만 딱 나오는데 요거 이 시간에 의존하는 부분을 딱 따로 떼서 볼 것 같으면 그러면 여기에 2의 마이너스 IT하고 2의 플러스 IT를 더할 것 같으면 코사인이 나오고 뺄 것 같으면 사인이 나옵니다. 근데 코사인과 사인의 시간에 의존하는 부분을 보면 이 앞에 딱 여기 있죠. 요거에 의존하는 요 부분 요걸로 진동하는 겁니다. 여기 바로 오메가죠. 이 오메가로 진동하면 바로 무엇이 나옵니까? 그 오메가에 해당하는 전자기파가 바깥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저 각진동수가 바로 저건데 저거의 진동수는 저걸 2파이로 나눈 거죠. 그래서 2파이로 나눈 건 바로 뭐가 됩니까? H분의 2n 빼기 2n 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수소 원자 모형의 두 번째 가정하고 똑같은 것인데 시간에 의존하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어떤 두 상태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파동함수로부터 바로 수소 보호 원자 모형의 두 번째 가정이 저절로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슈레딩거 방정식은 슈레딩거 방정식이 양자역학이 나오기 전까지 그때 알았던 그때 가정했던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전부 다 해결해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진동수가 이런 걸로 나온다.